지금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를 사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설계도 한 장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며 밤낮 없이 색가루를 마시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피땀 어린 집념이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콧대 높던 방산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기술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원조를 요청하는 경이로운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글로벌 군사비 지출이 2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64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의 국방 자본이 무기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태스크앤퍼포스는 최근 왜 전 세계가 한국 장비를 앞다투어 사들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했습니다. 과거 무기 시장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최고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안보 위기와 지정학적 충돌은 방산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량을 당장 뽑아낼 수 있는 신속한 인도 능력과 대량 생산 체계가 국가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진가가 폭발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의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은 3.0%까지 치솟으며 세계 9위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유럽의 무기들은 주문을 해도 물건을 받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비용 절감에 눈이 멀어 스스로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단 하루도 무기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유지해온 국방 인프라가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병창기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은 우리 경제와 일상에 직접적인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지들의 보도를 분석해보면 대규모 방산 수출이 성사될 때마다 수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수천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정한 힘은 바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제조업 역량을 무기 생산 공정에 완벽하게 이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1만 명당 1112대의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며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로봇 밀도를 자랑합니다. 장인의 손길에 의존하며 수작업으로 장갑차를 조립하던 서방 세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최첨단 공정자동화를 통해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통제하고 생산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이 수십조 원의 국부를 기꺼이 한국에 지불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을 때 약속된 기한 내에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최상급의 무기를 지어주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타국과의 치열한 산업인식 경쟁에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냉혹한 국방 자본이 유럽의 방산업체를 외면하고 한국의 창원과 사천의 공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쟁과 군비 경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극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와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경제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기 국산화를 외칠 때마다 선진국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히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기술을 독점하던 독일은 기술 이전을 철저히 통제하며 우리의 방산굴기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핵심 부품의 결함으로 양산이 지연되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기술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영원히 군사적 종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1500마력 엔진과 변속기의 독자 개발을 밀어붙인 원동력입니다. 수만 번의 테스트와 뼈를 깎는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국산화율 80% 이상을 달성하며 K2 흑표 전차를 완성해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선 K2 전차는 이제 유럽의 심장부에서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최신 네오파르트 2A7 전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무려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가격 또한 하나 약 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한 대당 약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불과 1년 남짓이면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타국의 장비를 수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유지보수 비용과 정치적 간섭을 감수해야 합니다. 폴란드가 유럽 최고의 전차로 불리던 독일 장비를 포기하고 한국의 K2 전차 1000대 규모의 도입 계약을 서두른 배경에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와 철저한 시간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 맞춤형 개조와 함께 신속한 기술 이전 풀패키지를 제안하며 경쟁국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지상화력의 왕자로 불리는 K9 자주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PGH-2000은 하나 약 2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잦은 고장과 부품 수급 부족으로 가동률이 처참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한 문당 약 50억 원대라는 기적적인 생산 단가를 시전했습니다. 전 세계 11개국이 K9을 선택했고 지구상에 굴러다니는 최신 자주포 물량의 절반 이상을 대한민국이 장악했습니다. 포탄 3발을 15초 만에 발사하고 즉시 진지를 이탈하는 슈덴 스쿠트 능력은 전장에서 군인들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방산무기의 대규모 수출은 곧 해당 국가의 탄약과 창정비 부품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독점 공급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창원과 사천 등 방산 클러스터에 위치한 수많은 1차, 2차 협력업체들의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합니다. 호주에서 독일 링스의 콧대를 꺾은 레드백 장갑차와 미제 하이마스보다 2배 많은 12발의 화력을 쏟아붓는 K239 천무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성능과 가성비를 앞세워 글로벌 방산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이제 무기만 팔고 끝나는 1차원적 거래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지 공장 설립과 기술 이전을 묶은 포털 패키지는 아주 치명적인 경제 전략입니다. 한번 한국의 무기 체계가 깔리면 상대국은 수십 년간 부품과 정비를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생태계처럼 타국이 안보와 자본을 대한민국 주도로 재편하는 무서운 패권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육상 무기를 넘어 해양과 항공 분야의 지각 변동은 더욱 극적입니다. 숙련공이 떠나고 쇠락한 미국 조선소의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꿰찼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고 하나가 약 1,380억 원에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전격 인수하며 미국 심장부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기를 사오던 입장에서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의 국방안보를 우리 자본과 기술로 통제하는 진정한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 12월 4일 흑표전차 스웨덴이 155대 수출길 연료 영상입니다. 스웨덴의 눈을 끈 것은 흑표의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에서 계속 강조했던 핵심 포인트는 현지 생산 가능성과 압도적인 납기 속도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검증된 흑표의 현지화 생산 체계 그리고 최대 연 200대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방산 제조 능력은 러시아 국경을 바라보며 속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북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대당 500억에서 많게는 600억 원까지 오르는 동안 흑표는 대량 계약 시 200억대 중반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이는 스웨덴 입장에서 여단 단위의 전력 확대를 고려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내부 분석 자료에서도 가장 강하게 강조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단위 가격이 오르고 생산 라인은 지연되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흑표는 생산 이전과 양산 인프라까지 전폭적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스웨덴이 기존 150대 규모의 전차 편제를 넘어 북부와 남부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300대 이상 규모의 확장 구조를 검토하자 독일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이 계획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스웨덴 국방부 내에서 흑표를 향한 검토 문건이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부 설원지대에서의 가속 성능과 혹한기 조건에서의 전장 안정성은 이미 노르웨이 평가에서 흑표가 독일 전차보다 앞선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 스웨덴은 이 기록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폴란드 전차 공장의 생산 라인 구축 과정에서 보여준 원자재 도입부터 최종 조립까지의 전공정 기술 이전 능력은 스웨덴 방산업계가 가장 인상 깊게 언급한 요소였습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방산 자립을 중시하는 국가였고 나토 가입 이후에도 독자적 전력 유지 능력을 유지하려는 기조가 강합니다. 그렇기에 흑표의 현지 생산 방식은 스웨덴이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스웨덴이 레오파르트에 대해 쌓아온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용 문제였지만 이후에는 생산 일정, 혹한기 성능, 기술 이전 조건까지 이어지며 결국 북유럽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이미 완성된 전차이지만 스웨덴이 원하는 것은 함께 개발하고 함께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었고 이 부분에서 독일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산 흑표가 스웨덴의 눈앞에 강렬하게 등장한 겁니다. 스웨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자료에서 가장 깊숙하게 다뤄진 부분은 흑표의
기술 구조였습니다. 스웨덴이 기존 독일 전차에서 느낀 가장 큰 한계는 장갑 구성과 전자장비 체계가 독일 업체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어 자국 기술을 녹여 넣을 여지가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흑표는 기본 플랫폼만 확보하면 이후 전자광학 장비, 부가장갑, 엔진 보조 장치 등을 스웨덴 기술로 대체해도 큰 무리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스웨덴이 보유한 소형 레이더 기반 드론 대응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기술을 전차 상부에 통합 배치해 전장 정보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 전차가 훨씬 수월하다는 분석이 국방과학기술원 보고서에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스웨덴 기술자들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스웨덴은 사부를 중심으로 전투기부터 자주포와 대전차 미사일까지 자체 개발 기반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방위 산업의 핵심 철학은 자립과 통제권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레오파르트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건드리지 못하게 제한하고 장갑 모듈도 일부만 공급하는 형태로 묶어두었습니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세대 전차뿐 아니라 향후 20년 동안 운영할 플랫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독일식 공급 구조는 더 이상 매력적인 옵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북부 서런 지역에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전차를 원했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지는 날이 많고, 전차의 냉간 시동, 엔진 압축률, 서스펜션 반응 속도가 전투력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레오파르트가 이 조건에서 약점을 드러낸 반면 흑표는 노르웨이 야전 주행 평가에서 이 구간에서 모두 통과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된 내용에 따르면 테스트 당시 흑표는 혹한지대 연속 기동에서 엔진 떨림률이 기준 이하로 유지됐고, 포탑 회전 속도도 감소폭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록은 스웨덴이 가장 먼저 다시 들여다본 자료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북부 방어의 핵심은 바로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지상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실기동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이 이미 계약한 레오파르트 2A AC 최신이라고 해도 혹한 조건에서의 전투 지속력은 흑표가 더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가된 비교 항목을 보면 전차 중량 대비 출력, 냉각 시스템, 혹한기 오일점도 유지율, 산악지형 등판률에서 흑표가 모두 앞서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스웨덴이 진짜로 고민한 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자국 지형과 맞는 적응형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전차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스웨덴 내부의 시선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스웨덴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 속도였습니다. 레오파르트 2A8 생산은 현재 유럽 전역에 발주가 몰리면서 납기가 최소 4년 이상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이 요구한 일정인 2030년 이전 전력 완편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으로 평가되며 외신들도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에서 보여준 연 180대 수준의 양산 능력을 증명했고, 필요할 경우 스웨덴 현지 공장까지 완성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전차 한 번 사오는 문제가 아니라 20년 이후까지 유럽 북부 지역의 방어 체계를 책임질 규모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현지 생산을 꺼렸고 기술 이전에도 매우 제한적이며 전차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 독일 본사에서만 관리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엔진 포탑, 적, 장갑차, 화력 통제 장치까지 대부분을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필요한 경우 스웨덴식 개량까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스웨덴의 구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의 고민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독일 전차는 이미 완성형이다 보니 스웨덴이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흑표는 스웨덴 기술을 심어 넣을 공간이 많고 업그레이드 방향도 유연합니다. 여기에 스웨덴이 강점을 가진 자주포, 센서, 레이더, EDA, 기반 드론 대응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습니다. 결국 스웨덴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독일식 패키지가 아니라 스웨덴형 차세대 전차였고, 그 플랫폼을 흑표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스웨덴의 방산업체들도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미 사부를 포함한 몇몇 업체가 한국산 전차 기술 흡수 가능성을
내부 검토한 정황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는 스웨덴이 장기적 전략에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스웨덴은 단순히 전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 전체 방어망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핵심 축으로 삼을 여지를 열어둔 셈입니다. 이 상황이 한국에게 가지는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전투기 그리펜을 수십 년 동안 자체 개발해왔고 북유럽 방위 기술의 중심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산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한국 기술력이 유럽 최상급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웨덴이 흑표를 선택하면 유럽 전차 시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